개장 전 73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 먼저 헤드라인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상법 개정안 3일 선처 이후 부보안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체 수단은 주식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그간 많이 오른 원전, 방산 등에서 차익 실현 압력이 강해지며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 및 미국 무역 협상 낙관론이 시장 강세로 이어졌죠. 시장 민감도가 높은 상법 개정 관련 뉴스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오후 야당도 전향적 검토로 태도를 바꿨고요. 어제 장 초반에는요, 여당이 3일 본회의 선처리 이후 보완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처리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일각에선 일단 3% 룰을 제외하고 처리할 거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뒤에는요, 여야 원내대표가 2일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하는데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법사위 심사에 돌입한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고요. 이렇듯 코앞까지 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는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서도 느껴집니다.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강조해 왔는데요. 주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런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가 엿보이는 또 하나의 대목이기도 하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지주사 관련주들 특히 강했습니다. HS 효성은 상한가, 한화는 무려 15%나 올랐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 초반부터 모처럼 웃으셨을 텐데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저평가입니다. 지주사를 볼 때 일종의 기준선처럼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게 PBR 0.8배죠. 추진 정책들을 보면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1차 목표가 PBR 0.8배 회복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주가가 최소 장부 가치 대비 0.8배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도 HS 효성은 아직 PBR 0.62배, 어제 9% 오른 SK는 아직 PBR 0.49배 수준입니다. 어제 상승률이 높았던 지주사 중에는요, 한화 홀로 0.8배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기업 지주사 중에서는 CJ와 HD현대는 1배를 웃돌고 있지만 LG는 0.48배로 아직 낮습니다. 물론 어제 한화를 캔들 차트로 보고 보면 윗꼬리가 깁니다. 즉 장중에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겠죠. 이미 통과가 예상된 시점이라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는 차익 실현 주의해야겠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그래도 PBR 0.8배 회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밤 나온 소식들까지 엮어서 오늘의 무버들 짚어보면요. 지수 차원에서 보자면 무역 협상 불확실성은 여전, 간밤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예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와도 비슷하게 미국 증시 강한 순환매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를 해드렸듯 오늘은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섹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감세안이 간밤 상원을 통과, 수정안이 다시 하원으로 향하게 된 가운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세금을 매긴다는 조항이 최종적으로 제외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 태양광주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제 강했던 우리 태양광주에 추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개장 이후에 체크를 해보고요. 여기에 어제 우리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된 뉴스긴 합니다만 트럼프는 누가 전기차를 사냐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죠. 오늘 관련주 향방에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1조 원 이상 감소한 5조 원대 초중반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약 15% 밑도는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아래 그래프상 회색 그래프가 1분기 영업이익, 파란색 그래프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반도체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스마트폰 영업이익은 감소, 사업 부분별로 보자면 반도체는 HBM3E와 파운드리 사업 부진의 지속, 스마트폰은 갤럭시 S25 출시 효과 둔화, 가전과 TV는 관세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6세대 디램 양산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각에선 기술력 개선, AI 수요 증가 속에서 멈춰있던 평택 5공장 건립을 2년 만에 재추진한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 실적 부진을 더 반영할지 혹은 어제처럼 기술력 개선을 더 반영해 올라줄지는 마찬가지로 개장 후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8일 나오는 잠정 실적 수치가 시총 2위인 SK 하이닉스와의 차별화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도 큰 틀에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죠. 앞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순환매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속도도 빨라졌는데요. 소외주의 키 맞추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옥석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전략은 머니플러스와 함께 세워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통해 매출 8조 원 규모의 HD건설기계로 재탄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20위권에 달하는데요.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구축해 5년 뒤엔 매출 14조 8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 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한 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약 0.126주를 발정됩니다. HD건설기계를 가칭으로 한 단일 법인은 오는 9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출범합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합병에 나섰습니다. 골프, 리조트, 호텔 전문기업 MOD와 자산관리 전문기업 코오롱 LSI를 흡수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합병은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코오롱 글로벌은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해 코오롱 글로벌이 MOD와 LSI를 기존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이뤄지고요. 합병 비율은 1대 1.5대 0.99입니다. 합병 법인은 코오롱 글로벌은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해 주주 가치 제고에 힘썼다고 설명했고요. 오는 8월 10일 주주총회를 거쳐 10월 1일 합병 후 10월 22일 신주 상장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나온 공시 두 가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합병 소식들 체크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에 나섭니다. 내년 1월 매출 8조 원 규모의 가칭 HD건설기계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 합병을 왜 결정했는지부터 짚어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도 세워볼까요? 뭐 두 회사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실은 굳이 하나의 회사, 그러니까 그 모회사가 있는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두 개로 나눠서 영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서 합쳐서 가게 되면 뭐 건설기계가 없는 부분은 인프라코어가 있고 인프라코어가 없는 부분은 건설기계가 있기 때문에 양사가 합병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합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브랜드 자체는 현대와 데블론 1사 2브랜드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는 따로 만들어서 따로 계속해서 존속을 하면서 유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발전기라든지 방산, 뭐 중심의 어떤 수출 기대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라든지 최근에 어떤 기술 경쟁력 등이 조금 늘어나면서 외형 쪽으로 확대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어떤 시너지는 충분히 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프라코어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주당 0.16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건설기계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설기계 쪽의 어떤 주식을 좀 일부 인프라코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좀 선취 매매를 좀 매수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인프라코어가 주가가 조금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인프라코어를 더 매수해서 건설기계 쪽으로 전환을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아니라고 한다면 인프라코어 그냥 보유만 계속해서 나는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같다면 합병 이후에 분명히 비중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건설기계를 추가적으로 좀 매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대건설기계 자체의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랠리 그리고 향후의 전망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또 합병 이후에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어쨌든 두 회사 모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포트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HC현대인프라코어와 HC현대건설기계 주가 흐름은 어떻게 향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기업이 합병 공시를 했죠. 코롱글로벌은 코롱 LSI와 MOD 합병 공시를 내놨는데 각각 호텔과 골프장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입니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코롱글로벌의 주가. 아무래도 지주사 모멘텀을 좀 탑승한 경향이 있는데 이번 합병 공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상사주들도 좀 괜찮습니다. 뭐 SK 네트워크스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LX 계열이라든지 GS 계열의 어떤 상사주들도 사실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주사의 어떤 모멘텀을 좀 받아가면서 코롱글로벌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코롱글로벌이 MOD와 LSI를 합병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OD는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그리고 강남구에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 LSI 같은 경우는 코롱 호텔, 골프장, 휴게소 그리고 아파트 하자보수, F&B 단체 급식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영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코롱글로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죠. 회사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건설 사업 비중이 좀 높습니다. 코롱글로벌이.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개발 시공 중심에서 MOD와 코롱 SI가 보유한 호텔 리조트, 골프장 운영 사업이 좀 더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확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어떤 변동성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금을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수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상 풍력 관련해서도 코롱글로벌이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시공을 넘어서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수처리라든지 폐기물 처리 환경 사업에도 이번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부동산, 환경, 에너지 이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상사 회사로 도약한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주가 자체 그리고 합병을 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봤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주가의 어떤 모양 자체도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흡수 합병, 그러니까 기업 구조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들이 유독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뭐 상법 개정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시장 상황을 좀 대비를 하면서 미리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더 좋게 회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뭐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회사를 좀 바꿔놓고 변모를 시켜놔야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면 추후에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동참을 해서 주주환원책이라든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펼치고 주가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 선제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소비주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13조 원 규모의 민생 소비 쿠폰이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중앙 10조 3천억, 지방 2조 9천억의 부담 구조에서 지방 부담 조항이 삭제됐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내 통장에 꽂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행안부 측에서 7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여름 휴가 전 소비 쿠폰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소득이나 재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령 금액은 다르지만 최소 15만 원, 대부분 25만 원, 최대 52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우라늄 정년시설에서 폐수를 흘려보낸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된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가 서해까지 흘러들었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전일장 수산 섹터와 정수기 필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사조 시푸드가 13%대, 사조 산업이 8%대, 동원 산업이 7%대 강세 보였는데요.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방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한강 하구와 서해 수역에서도 방사능 오염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방사선 자동감시 현황도 이렇게 모두 정상 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정부의 해명에도 불안감은 여전한 만큼 시장 반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차 추경안에 포함된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7월 안에 최대 50만 원 정도의 소비 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마트 주가라든지 소비주 관련된 굉장히 강해요. 종목들이 좀 강한데 사실은 지역 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좀 돈을 풀게 되면 소비를 어떤 지역 화폐로 좀 쓰다가도 뭐 소비가 짐작이 되게 되면 마트도 갈 수 있고 백화점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비를 짐작을 시켜서 추가적인 어떤 소비를 유도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소매 유통 관련 종목들, 뭐 이마트라든지 한섬이라든지 백화점 관련 종목들,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수혜가 다시 한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경우가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KG이니시스, 한국전자금융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뭐 카카오라는 네이버 그리고 LG CNS 관련 종목들은 이런 지역화폐가 추후에는 스테이블 코인과도 또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테마로 다시 추가적인 테마, 스테이블 코인 테마로도 연관시켜서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도 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우데이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6%대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폭을 키워서 애프터마켓에서는 2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최근에 뭐 지주사들 좋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 관련해서 물론 이제 다우데이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우키움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 어제 좀 올라서 한 8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가 났고요. 올해도 그 비슷한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요건을 추후에 갖춰서 지주사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지주사 테마에 좀 편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라더견 사태를 딛고 어쨌든 가치평가가 계속해서 자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싸다. 너무 싸다. 싸도 너무 싸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안 좋은 이슈를 딛고 지금은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우데이터도 다우기술도 마찬가지고요. 키움증권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다우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도 본업을 계속해서 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